2, 3, 우리 편가르기 하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모든 것들을 잃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김경란입니다. 사실 참 저랑 안 어울리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음악 받으면서 입장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가 굉장히 작아지네요. 왜냐면 젊은 만큼 값진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히려 응원을 정말 보내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힘권. 저의 첫 직장은 여러분께서 KBS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첫 직장은 4학년 2학기 때 우연히 시험을 보게 된 부산 MBC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학점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밤까지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밤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수요일 목요일 풀로 수업을 다 몰아듣고 목요일 밤차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금요일날 일을 하고요. 제가 이틀 비웠죠. 수목 비웠잖아요. 대신 토일 근무를 제가 다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 당시엔 KTX 없었어요. 새마을호 타고 너무 나이 드러난다, 그지? 5시간씩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몸이 힘든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저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퇴근하면서 그 보도국에서 그날의 뉴스를 이만큼씩 집어와요, 집에. 한 2시간 좀 넘으면 이렇게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쉬어서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읽다가 바로 옆으로 딱 쓰러져서 잠을 자고 정말 거의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점점점 그래도 뉴스 실력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경란아, 너 어미에 쪼가 생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나운서분들 뉴스 하는 거 들어보다 보면 뭐뭐 했습니다, 아니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약간 좀 자기만의 특성이 담긴 그런 버릇 같은 거, 그거는요 정말 고치기 어렵거든요. 혼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진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때부터 어미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혼자. 그랬습니다, 한 4-5개 만들어 놓고 녹음을 다 했어요. 보는 선배님들마다 그러면 이거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뭐가 나요? 얼떨결에 3번이 난 것 같아. 그러면 3번으로만 연습을 해갖고 이거 중에는 뭐가 나요? 2번째 게 난 것 같아. 계속 그거를 선배들을 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엔 선배들이 야, 너 징하다, 너 좀 그만해라 제발. 야, 너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그쪽가 어느 날 야, 너 이제 고쳐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정말 내가 고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 딱 먹고 죽어라 해보세요. 죽어라 하면요, 그 노력이 부메랑처럼 나한테 다시 다가와서 나에게 정말 가슴 뛰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산 MBC에서 치열하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의 꼬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의 부산 MBC의 값진 경험을 간직한 채 서울로 와서 KBS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참 여러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복이 있는데 저에게 참 유달리 가득 와서 안기는 게 이제 일복이에요. 일복.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장 가면은 경주마들이 이렇게 씌워놓고 달리잖아요. 제가 마치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오늘 끝나면 내일 끝나면 모레 끝나면 글피. 정말 이렇게. 제가 2002년 말부터 뉴스 라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뉴스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밤 11시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층 뉴스 프로그램이라 지금까지 10년 이상 된 베테랑 선배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덜컹하라는 거, 입사 2년 차한테. 어렵죠. 25살한테. 근데 그때 스케줄을 생각하면 어땠냐면요.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밤 뉴스니까요. 출근을 하자마자 제가 그때 밤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음악 FM의 라디오 DJ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말 거 녹음을 해요. 그러고 이제 그 녹음을 마치고 막 불이 나게 와서 뉴스를 하고 끝나고 라디오 생방을 들어가요. 그럼 새벽 2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개편이 되면서 뉴스를 옮기래요. 저보고 어디로 옮기냐. 새벽 6시로 옮기래요. 새벽 2시에 제 업무가 끝났었잖아요. 뉴스 광장은 새벽 2시 반에 기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지구촌 저쪽에 갔다가 여기를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기분으로 막 시차가 엉클어지면서 뉴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참고로요. 제가 뉴스 광장을 하면서 열린음악회, 스펀지, 영화탐험, 풍물갱세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힘든 스케줄을 막 감당을 하다 보니까 위경련이 난 거예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꾹 참고 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러고 탁 화면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막 정말 오버히트가 나올랑 말랑 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누워있다가 저쪽에서 이제 KBS 뉴스 누구입니다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다음 뉴스를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진짜 악바리처럼 버텼었어요. 정말 남은 게 깡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완벽을 기하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저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방송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심야 근무를 할 때 일어났어요. 9시 57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나운서실입니다. 지금 10시 뉴스가 지금 10시 뉴스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왔다는 건 거예요. 정말 머릿속이 노래지면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전력 질주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다들 우려스러운 얼굴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원고를 가로채고 앉았어요. 한 20초 남았더라고요. 띠, 땡, KBS 제일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말 그때부터 세상에 앞으로 5분이 남았는데 저는 막 이러면서 거의 이거는 숨이 찬 게 아니라 우는 것과 부르짖는 것의 중간이었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난리를 치면서 4분까지, 나 지금도 어지럽다 그 생각하니까 4분까지 갔어요. 그럼 보통 4분 한 20초쯤에 날씨를 들어가요. 날씨를 읽으면서 훗날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나의 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방송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에게 갑자기 묘책이 떠올랐어요. 끝에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냐면 KBS 제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KBS 이렇게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를 빼자. 적어도 일단은 전 국민이 나인 거는 나중에 이제 책임 소재는 묻겠지만 일단 그거만 빼자. 그리고 KBS 제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해야 되는데 3, 2, 1 KBS 제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해야 되는데 3, 2, 1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KBS 정말 다 빼고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만 한 거야.
나 진짜 머리가 쥐가 나는데 난 죽었다 이러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경위서와 여러 군데 불려갔던 기억이 나요. 제 꿈은 아나운서였는데요. 초반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아나운서가 됐다. 그 다음은 뭐지? 열심히 하는 아나운서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누가 뭐래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순간 내 스스로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생각이 든. 난 이제 뭘 보고 달려가야 되지? 더 이상 내 마음에 가슴 뛰는 설렘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운명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진행하고 있던 KBS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IT를 갈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일리 프로그램을 했던 게 클래식 FM이었거든요. PD 선배가 우연치 않게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선배님, 제가요 지금 IT에 출장을 갈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가라. 출장인데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진짜요? 갔다 와. 진짜 거짓말같이 IT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에 IT는요 지진 난 지 한 달 됐어요. 근데 그 국경을 딱 지나자마자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제 눈에 펼쳐졌어요. 모든 게 다 회색이었어요. 나무도 회색이고요, 길도 회색이고요, 물도 회색이에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아비규환과 같은 IT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모자가정에 가서 첫날은 텐트를 쳐줬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잘 곳이 생겼다고. 다음날 한 게 급식이었어요. 아주 꼬맹이 3-4살짜리가 이렇게 막 숟가락 막 휘청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어갖고 가갖고 얼른 그 숟가락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얼른 먹여줬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의 눈빛이 정말 막 도끼 어린 눈빛으로 변하더니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그걸 쥐고 막 그 숟가락을 막 뺏는 거예요. 자기 음식 뺏어갈까 봐. 근데 저쪽 보니까 또 비슷한 애가 막 또 휘청거리면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까? 한 번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살짝 숟가락을 빼갖고 재빨리 입에다 넣어줬어요. 나는 너를 먹여주러 왔다. 그랬더니 애가 눈이 동그래서 날 이렇게 보더니 입을 벌려서 제 숟가락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또 엉글엉글 씹어요. 얘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밀어요. 나 먹으라고. 근데 그 숟가락은 침범벅에 모든 게 다 이제 뒤섞여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그 눈빛을 아마 여러분도 봤어도 먹었을 거예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IT를 갔다 온 다음에 진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뭘까?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는데 리퀘스트에 어느 날 김혜자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10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염소를 선물해주고 오셨어요. 근데 그 염소를 선물해줬던 그 가정에 10년 후에 찾아가신 거예요. 10년 전 염소를 주고 갔던 김혜자 선생님을 기억해요. 그러고 김혜자 선생님을 붙들고 안고 당신이 주고 간 염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 아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김혜자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더니 김혜자 선생님이 단호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경란씨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만 사람들이 경란씨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 그때부터 제가요 진짜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삶,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울타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독서를 엄청 했어요. 너 지금은 아나운서라고 굉장히 그래 해주지만 너 이 울타리 밖 나가면 넌 그냥 똑같은 방송인일 뿐이야. 너 언제까지 네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해?
너 당장 안 써버리면 끝이야. 정말 독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딱 뿌리가 쓰니까요. 어떤 독설, 어떤 단단한 바위가 저를 막 들어쳐서 깨도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9월에 결심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 좀 찡한 게 독서를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려 섞인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바보 같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 누구도 제가 퇴사를 결심했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께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 전세 내서 타고 다니고 매출이 막 몇백억씩 할 때니까 너야 이상민이 160억, 70억 이상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사람마다 가치는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에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정말 잘 할애하셔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상민입니다. 거의 대부분 스타특강 쇼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 성공을 하셔서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분이 많은데, 지금도 실패 중인 제가 나와서 과연 여러분들께 어떤 득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 분명히 저의 실패의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왔고요. 요즘 프로그램을 이제 좀 가려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13명이서 심리게임을 통해서 최후의 1인자가 1억 이상의 상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시면 하나의 인생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터득해야 되고, 또 사람을 또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정말 과거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굉장한 재산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1등 할 것 같아요. 네. 더 지니어스 제작 발표회에서 1등이 돼서 상금 1억을 타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김구라 씨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진호 씨도 기부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패스했어요. 근데 다시 전 그랬어요. 그냥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좀 남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과거의 이상민의 모습에서는 빚이 있어도 기부하겠습니다. 그냥 이 모습이 멋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저의 실패담을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2살에 룰라를 시작을 했어요. 룰라가 처음 나왔을 때 막강한 상대가 있었어요. 투투. 룰라는 뭘 해도 지는 거예요. 1과 2분의 1에는 100일째 만남이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느기립 해도 진짜 아무리 목을 막 쥐어짜내도 그 투투에 둘이 되어버린 이거 딱 나오면 룰라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는 투투를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날개 잃은 천사라는 2집 앨범이 나오게 됐어요. 그때 가요계는 사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REF의 뭐 상심, 뭐 정말 누가 더 BPM이 더 빠른 음악을 갖고 나와야 성공하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룸바 리듬에 빠르지 않은 그런 템포의 날개 잃은 천사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어요.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망한다 너희들. 근데 저는 끝까지 이게 룰라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해서 날개 잃은 천사 앨범이 나왔어요. 음반 나오고 나서 방송 2번 했는데 주말에 수요일 날 주문이 75만 장이 들어왔어요. 최단기간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한 가수가 돼버렸어요. 정말 어느 정도의 성공이었냐면 지금 아이돌 가수들도 뭐 비행기 전세 내서 타고 다니고 헬기 타고 다니던 아마 룰라가 처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23살에 날개 잃은 천사의 성공이 이 세상을 정말 쉽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죠.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이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자신감이 그때서부터 정말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작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처음 제가 계약한 레코드사에서 만든 음반이 있어요. 그게 컨츄리 꼬꼬예요. 우리가 룰라 활동할 때 우리 같은 소속사에 탁재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1집 앨범 판매 4,000장에 그친 망한 가수로 허송세월을 한 3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나한텐 정말 재밌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사람이 누구 하면 신정한 탁재훈인 거예요. 그걸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 그 역시 되게 좋아할 것이다. 레코드사에서 또 반대를 해요. 야, 이상한 애들 2명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또 주장을 했죠. 이 둘보다 더 재밌는 음악을 하는 듀엣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하죠. 계약을 이제 탁재훈 씨한테 계약을 하자고 계속 이제 탁재훈 씨 싫다 이거예요. 내가 왜 정한이랑 듀엣을 해야 되냐. 내가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쟤랑 왜 해야 되냐고. 탁재훈 씨가 끝까지 계속 한 6개월 이상을 버티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 계약하자. 형, 무슨 일이야? 교회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카드값 한 달 이상 더 안 내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카드값을 내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하자. 탁재훈 씨 그때 계약금 2천만 원. 신정한 씨는 500만 원. 컨츄리 꼬꼬 역시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바, 샤크라, 샤크라 역시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면서 해외에서 DJ들이 막 음악을 트는 걸 들었는데 요즘 음악이 인디아스러운 음악들을 많이 편곡을 해서 틀어주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약간 인디아스러운 그런 여성 걸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대 위에 올라올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거리 캐스팅을 많이 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웨이트러스가 완전 인도 여자예요. 그때 한 7, 8년도 피어싱 막 이건 완전히 인도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수 안 하실래요? 예? 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이제 황보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한 명 뽑아서 와 절반은 내가 성공했다. 이제 나머지는 덜 인도스러워져. 이 황보 한 명이 센터에 딱 서 있는 순간 이거 인도예요 그냥. 나머지는 이제 덜 인도스러워도 돼. 그러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압구정 로데오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막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막 이제 뭐 전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DDR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뒷모습만 봤는데 너무 여자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남자아이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여자아이인 거예요. 오리털 잠바 하나 입고 비니 쓰고 막 청바지 이만한 거 입고 그게 이제 정려원 씨. 이제 샤크라가 또 성공을 했죠. 뭐 손대면 되고 그리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잘 돼요. 여러분 나이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음반 한 장을 만들면 받는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한 장. 저작권료. 한 달에 뭐 한 2, 3천만 원씩 들어오고. 그때는 2, 3천만 원은 지금의 한 2, 3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잘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 3천만 원씩 들어오고. 근데 그런 앨범을 1년에 9장씩 만들었어요. 그럼 1억 5천 곱하기 9하면 여러분 나이에 내가 한 달에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돈 쓸 시간은 없고 매일 음악 들어야 되고 녹음해야 되고. 근데 현석이 형이 내가 봐도 멋있는 뭔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YG 패밀리 앨범을 내겠다는 거예요. 오 정말 멋있어요. 미국 갈 때마다 어떤 이 래퍼들의 클랜, 나는 이스트인데 넌 웨스트야? 이스트보다 웨스트가 더 나아. 뭐 이런 거를 양현석 씨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만들자. 그래서 모았죠. 브로스라는 앨범을 만들게 돼요. 당시에 제가 제작했던 가수들 총출동이었어요. 룰라, 디바, 샤크라, 그리고 에스더. 가수만 17명, 댄서가 20명에 코러스가 30명, 브로스 음반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인원은 100명이었어요.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지출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근데 그 느낌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 저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상민의 허세는 이제 이건 내 군단들이야. 그때서부터. 근데 그때 대기업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을 스카웃하겠다. 그래서 예 그래요? 얼마 주실 거예요? 연봉 20억을 주겠대요. 또 머리를 굴려요. 20억이요? 네. 그거 거절했어요. 뭐 그냥 통장에도 그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치를 따졌을 때 20억? 20억은 아니지. 그냥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그리고 패션 메카 1번지 청담동으로 홍대에서 이사를 가죠. 예, 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서부터 이상민의 실패의 얘기를 듣게. 청담동으로 이사를 가서 회사 자리를 알아볼까 그러고 다니는데 지하는 스튜디오 만들어야 되니까 층고 한 5m 이상 돼야 되고 청담대로 뻥 뚫린 데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뭐 회사가 조금 느낌 있게. 그래서 지금 SM 건너편에 명품 브랜드 샵이 있는 건물을 통으로 임대를 받았어요. 지하에 최고의 시설에 녹음 시설을 갖췄고요. 작곡가 전용 작업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수들이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을 2개 딱 만들어주고 위에 3, 4, 5층에서는 의상을 만들어 제끼고 있고 뭐 정말 이거는 드림이에요. SM 가수들이 몰래 한 명씩 와가지고 형 녹음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고 구경하러 길 건너면 되니까. 곡 만들 때 제 방에서 작곡가 누구 비트 좀 나한테 보내봐. 비트가 딱 와요. 파일로. 그러면 비트를 딱 들어요. 코드 악기 뭐 하나만 입혀봐. 그럼 이제 이제 건반이든 EP든 다 와요. 그런 식으로 정말 내 자신이 소름 끼칠 정도로 멋있는 거야. 진짜 미국에서도 이렇게 작업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허세죠.
그 허세 속에 2000년도에 만든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는 가수 중에 MC 해머라고 있어요. Yo, I told you, you can't touch this. 저한테는 우상가도 같은 분. 우리나라 가수들이 다 MC 해머의 춤을 보고 따라 출 정도로 그 가수가 네, MC 해머 춤 좀 춰달래요. 네, 아까 다 들었어요. 사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상민 씨는 박수 쳐 주면 할 거예요. MC 해머 춤이 이런 춤이었어요. 이런 춤. 네. 이런 토끼 춤을 처음 췄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MC 해머가 자기랑 같이 미국에서 음반 한 장을 만들자.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인 거죠. 와,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정말 무조건 망해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반이 만들어졌어요. 총 제작비는 17억 정도 들었어요. 이상민 미국 진출, 연예 일간지 막 일면에 톱으로 나가야 되고 막 나는 지금 미국에서 나 이렇게 살아요. 뭐 막 이러면 이런 모습이 나가야 될 시점에 엑스라지라고 혹시 아세요? 엑스라지. XLARGE. 몰라요? 모르시겠죠? 음반이 3,000장밖에 안 나갔어요. 이렇게 널 사랑해. 뭐가 필요해. 그 이유. 해도 안 돼요. 정말 방송도 나가고 의상도 미국의 명품 브랜드에 막 비주를 또 더해가지고 막 나오면 정말 내 눈에 멋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엑스라지 멤버 중에서 한 명이 전지현 씨랑 결혼한 남자의 형이에요. 미안하죠. 스타로 만들지 못했다는 프로듀서의 어떤 죄책감과 좌절감, 이런 게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급하게 하나를 더 내자. 빨리. 이거 실패한 거 사람들이 많이 몰라. 알아봐야 3,000명이야. 자, 그러면 빨리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QOQ예요. QOQ 아세요? QOQ. 떠나가라. 망했어요. 그 앨범 역시 제작비가 11억 들어갔어요. 이렇게 두 장 망하니까 사람을 정말 손발을 꽉 묶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뭐 좀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반이 아닌 어떤 다른 사업으로 시선을 바꾸자 해서 그때 아는 분의 제안을 받아서 김미5라는 5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레스토랑, 이종격투기, 쇼, 음식, 그리고 두 개가 뭐였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50명, 100명, 150명, 200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루에 2,500명 이상이 오는 정말 최고의 당시 성공 메카의 레스토랑이 돼버렸어요. 전국의 김미5를 자기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나름 이제 뭐 어떤 건물도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상민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명이 매일 찾아와요. 안 만나주죠. 또 이상민의 허세. 대주주가 저에게 제안을 해요. 작은 라스베가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당시에 바다 이야기 같은 성인 오락기계가 있었어요. 성인 오락기 앞에서 10,000원씩만 써도 2,500만 원이고 2만 원씩 쓰면 5천만 원인데 그거 좀 한 200~300대 놓자. 그 200~300대 놔야 될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보드게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싹 치우고 성인 오락기계를 쫙 놓자. 그래서 저는 성인 오락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이런 스포테이먼트를 즐기고 싶어하는 성향은 다릅니다.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한테 미안한데 지금은 이상민 아니어도 2,500명 들어와. 그렇죠. 그렇다면 기미5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놓을게요. 제가 1호점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놓고 2호점을 가서 제가 2호점을 혼자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해서 2호점의 설계가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제가 나의 어떤 구상으로서 기미5를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대형 호텔에 연락을 취하게 됐죠. 라스베가스에 한번 이런 레스토랑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쪽에서 서신이 왔죠. 와봐라.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 2층에 공간이 쫙 펼쳐져 한 2,000평 정도 돼요. 비어있어요. 이게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상민 씨, 저 누구누구 기자인데요. 기미5에서 선수가 사망한 사건 아세요? 아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선수가 경기를 하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에 철수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미5 본점은 당분간 영업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문을 닫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이 32살, 22살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고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보시면 가끔 이렇게 막 부도 났을 때 이상민 어딨어? 그러고 발로 문 빵 차고 들어가서 너야 이상민이? 아,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임원분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약소금과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발행하세요. 그렇게 갖다 하세요라고 지급된 어음과 당좌 수표의 부도액이 57억이었어요. 57억. 청담동으로 이사 올 때 현금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합치면 48억의 현금을 가진 제가 거기서 한 2년, 3년 만에 57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어요. 57억을 들고 있는 수표와 어음 주인들이 저를 찾아서 문을 빵빵 차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협박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이건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른 오징어를 짜면 물이 나온다는 사람한테 이건 내가 뭘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되나. 아, 정말 2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내 차에는 이온 음료만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체해요. 내가 체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말 그대로 저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시간을 아끼려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이온 음료를 먹으면서 지방을 다녀요.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서. 한 번에 줍니까? 한마디 1억짜리 어음과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1억을 갖고 와야 이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나만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 죽어요. 한다고 그 피 같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한테 쉽게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파산을 해서 피해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게 사실 지배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어쨌든지 간에 너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고 네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반복 속에서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다 회수를 했죠. 아니, 다는 안 갚았어요. 다는 못 갚았죠.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만나고 싶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80%. 지금 이때 얘기하고 싶어서 빼먹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백지영 씨의 사랑하는 음반을 제가 만들었어요. 백지영 목소리는 발라드가 훨씬 난 마음속에 와닿을 것 같은데 엉뚱하죠. 백지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게 댄스였고 다음 앨범에서 어떤 라틴 댄스를 추고 나가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는 백지영 씨한테 발라드를 하자니 댄스 가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예요. 하지만 아니야, 발라드 해야 될 것 같아. 지영아, 발라드 하자. 그래서 사랑하네라는 곡이 나왔어요. 백지영 씨가 정말 고생해서 녹음하고 이틀 있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이분을 찾아가서 보증을 서줘요, 백지영 씨가. 본인이 음반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줘요. 약속을 조금 길게 잡아야 되는데 서투르게 좀 짧게 잡았어요. 약속을 못 지키니까 백지영 씨한테 압력이 가기 시작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오빠가 해결할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하면서도 해결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일을. 백지영 씨가 이제 저에게 이제 오빠랑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백지영 씨한테 내용 증명을 또 저는 발송을 해요. 그럴 수 없다. 넌 나하고 한 장이 더 남았다. 얼마나 사악해요. 보증 서주겠다고 다니는 그 친구의 그 과거의 어떤 도움은 잊어버린 채 절대 해지해 줄 수 없다. 법적으로 가자. 너무나 가깝고 나를 도와줬던 지인 한 명을 또 당시에는 저는 잃어버린 거죠. 57억 부도 났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남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 쓴 얘기가 있다 싶으면 딱 잡아서 넌 적.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넌 아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하고 일적으로 어떤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하는 자세로 살았다면 물론 실패도 없었을 테지만 큰 고난은 없었겠죠. 정말. 제가 음악의 신 찍으면서 참 이상민 인생 정말 못 살았다. 제 연락 피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음악의 신 좀 나와달라고 여기저기 전화하면 오 많이 피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름 연예인이었잖아요. 이상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비참하고 비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옥상도 올라가 보고 다 포기할까. 그러기엔 정말 제가 해왔던 그 10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해왔던. 그리고 물어봐요, 저한테. 야, 너 어디서부터 왔니? 어디서 너 생활하던 놈이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라고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어린 나이에 6살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집안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홀어머니가 식당 뭐 별의별 걸 다 하시고 나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그 홀어머니 집안에 근근히 살던 그런 놈이 이상민이었어요. 너의 시작은 거기였는데 뭐가 억울해서 지금 네가 고민하고 포기하고 그러려고 하냐.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너는 열심히 보험회사 다니는 어머님의 아들 이상민이다. 가자, 계속. 한번 밀어붙여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22살 가수 되기 전에 21살에 여러분, 내가 여기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 여러분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 성공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따지자면 내가 아마 제일 최하위일 거예요. 하지만 계속 실패를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혹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또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저 새끼 또 실패했구나. 저 새끼 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실패 하나 했구나. 라고 조금 따뜻하게 좀 바라봐줘.
하루하루 살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즐길 수 없다면 여러분은 프로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꼭 succeed. 힘들더라도 즐기시고 웃으면서 When you get 이 시대의 인류가 되시길 바랍니다.